열심히 저축해서 사는 사람 힘 빠지게 한 죄를 짓지 마라.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전략들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댓글 중에서 부산까지 와서 제가 돈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만하고 벌 받는다. 돈으로 장난치면 벌 받는다. 열심히 저축해서 사는 사람 힘 빠지게 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죄라는 게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 죄를 가져가는지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마인드를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의 전 재산으로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저도 투자를 했잖아요. 전 재산을 걸려 있는 부분들을 이걸로 장난을 절대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게요. 저축으로 자산가가 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열심히 내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종종 예를 들지만은 어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중에서 가장 그 좋은 상사와 전 나쁜 상사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요. 가장 나쁜 상사는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못하고 방향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상사는 아니거든요. 거꾸로 상사가 조금은 게으르지만요. 머리를 써서 방향을 잘 잡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잘합니다. 근데 약간 게을러요. 어떤 상사가 차라리 좀 좋냐라고 하면요. 열심히 한 상사보다 조금 게으르지만요. 방향을 잘 낸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고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저축하는 건요. 좋은 방향성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자본주의 시장의 방향을 읽고 열심히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장난을 치셨다고 했는데요. 부동산은요. 수요와 공급의 잣대로 접근해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도덕적 잣대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불평과 비난을 해도 되지만요. 불평과 비난과 억울함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당부를 드리는 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비난하십시오. 물가 많이 올랐어. 속상하네. 화가 나네. 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친구로 삼아야지 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달렸고 내 가족의 미래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다 다양성들이 있지만요. 가끔씩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명백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된 청사진보다 반대의 그림자를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실체잖아요. 그림자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본질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무조건 저축만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축 많이 지금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산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이 보편적인 방향, 내게 맞지도 않는데 보편적인 방향으로 물건들을 좀 접근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기본적인 거지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부동산은 입주한 물건도 중요한데요. 물건의 상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입지와 물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물건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내가 매수와 매도의 전략들을, 가격들을, 시세들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매도 시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안 하면요. 내가 원하는 시점과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대체제로 옮겨 타지 못하거나 갈아타는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시세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칠게요. 이거를 팔고 싶어요. 팔아야 되는데 이 집이요. 지금 월세가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요. 집값을 한 8억 정도로 낮춰야지 집이 나갑니다. 10억짜리 시세 집이 있다면요.
왜냐면요, 갭 차이가 나서 너무 크잖아요. 뭐 보증금이 1억인데 9억으로 이제 여기 갭에 들어올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월세 기간들도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럼 집이 나가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겨우 이제 맞출 수 있는 경우나 갭 차이가 나서 안 나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0억 시세의 집이 월세를 가진 물건이라면요, 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는 집값을 엄청 낮춰야 됩니다. 10억의 시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10억의 시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로 이제 맞춰져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한 9억 정도, 9억 초반 정도로 해야지 시세가 10억이라도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세도 월세도 아니에요. 내가 실거주로 여기에 가려고 하는데 시세가 10억이라면요. 이때 빨리 나가게 하려면 9억 후반대나 10억 정도를 놓으면요,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은 물건이라도 매도 시에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지금 상태가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8억에 팔 수도 있고 9억에 팔 수도 있고 10억에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욕심을 부릴 때 내가 전세가 되게 낮게 맞춰져 있는데 이 집을 실거주로 내놓은 집하고 동일하게 가격을 내놓는다면요, 나가지 않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사람이라면요, 이 시세를 주변에 파악을 잘 해서 이런 전략들, 포지션에 대한 전략들, 가격의 전략들을 잘 세우고 나가셔야지 집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제가 그냥 한 개를 임의로 뽑았습니다. 여기 동천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파트는 약간의 역세권과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요, 신분당선은 가까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실제 좀 사례였는데 집이 잘 안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형 평수가 있어요. 대형 평수 41평 정도 되죠. 이 41평 되는 집이 지금 매매가가 10억 5천에서 한 13억 8천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는요, 6억에서 7억 정도, 7억 5천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뭐 1억 5천 보증금에 210만 원, 3억에 1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실거주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 호가에서 지금 10억 5천이 최저가인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올려도 집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11억 정도로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세를 한 뭐 맞춘 집 한 6억 5천 정도에 맞춘 집이 있다고 하면요, 6억 5천에 만들면 만약에 10억 5천이라고 하면은 4억 정도가 필요하고, 막 6억이라고 하면은 뭐 한 4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 있는 사람이 갭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15억, 예를 들어 10억 5천짜리 집이에요. 여기가 동천자리가 제일 싼 게 10억 5천이니까 10억 5천짜리가 전세 호가가 6억 5천이에요. 지금 제일 싼 게. 그럼 4억이 필요하잖아요. 이 4억에서 4억 5천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집은 갭 투자로 물건이 잘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억 5천이 아니라 한 9억 후반 정도로 돼야지 집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갭 차이가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나거든요, 동천자이가. 그런데 서울의 성동구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중에서 행당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행단대림 3,400세대인데 5구 타입이 전세가 호가가 한 1억 5천에서 6억 정도 나가고 매매가 한 9억 2천에서 10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갭 차이가 4억에서 4억 2천 납니다. 만약에 동천자이가 아무리 신분당선이지만요, 동천자이를 살까요? 아니면은 행단대림을 살까요? 저는 행당 대림을 살 것 같거든요. 평수는 좁지만요, 입지적인 여건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집은 전세로 나가도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다른 더 좋은 게 4억대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서울로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월세로 만약에 간다면 월세 보증금이 1억 5천에서 3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요, 거의 9억 정도, 8억에서 9억, 많게는 10억까지도 투자금이 들어가야지 이 집을 실거주가 아닌 이상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러면 투자자들이 절대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이란 돈, 9억이란 돈이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레미안 그 플레스티지라는 아파트가 있죠, 개포동의 신축. 갭 투자로 5구 타입의 시세만 잘 맞추면요, 9억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동천자이를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월세를 보증금을 끼고 들어가는 거와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있다면요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강남의 아파트랑 당연히 동천자이보다는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사죠. 가격이 투자금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월세는요 만약에 더 싸게 해야지 그나마 이제 메리트가 있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10억 시세가 되는 집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10억 정도로 놓으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를 가진 물건이라면요 9억 중반 후반 정도로 해야지 경쟁력을 갖춥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그리고 월세를 맞췄다고 하면요 8억까지 낮추거나 아니면은 월세가 맞힐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나마 이 집을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매도 시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내가 지금 전세를 끼고 있느냐 아니면 전세를 끼고 있지 않느냐 월세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달라지고 내가 매도할 때의 타이밍이라든지 매도의 가격들 내가 실제로 팔고자 하는 가격들이 달라진다는 거. 요것도 조금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지만은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담하다 보니까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부동산은요. 입지 가치를 잘 흡수하는 물건들을 선별을 잘해야 돼요.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비아파트에 포함이 되어서 수요층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적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이 그 똑같은 입지라도 그 강남이라도 가격대가 다 다른 거죠. 그 땅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물건의 가치들이 그거를 땅의 가치를 흡수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와 B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강남의 신사역 신분당선 3호선 가는데 그리고 여기 신분당선 논현역이 있는데 여기에 B에 주택이 있고 A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입지로 보면요 A가 역세권에 가까워서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A라는 것도 건물이 깨끗하고 기깔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죠. 좋아 보이죠. 예,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리고 B는 복도식이고 너무 허접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구축이 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구축이라도 가격들이 오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땅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의 속도가 빠른 데가 있습니다. 자, A와 B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집을 여기는 살기 싫은데 똑같은 평수라면은 A를 고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입지 가치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 실내가 보시면은 크레신 타워라는 오피스텔인데 이게 2006년도에 가격이 1억 3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2006년도에 이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는 뭐 한 1억 9천이었습니다. 둘이 뭐 6천만 원 차이 나니까 차이는 조금 났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2억대, 3억대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이 아파트는요. 똑같은 평수이긴 한데 얘는 최대 10억까지도 올라갔다가 이제 9억 초반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평수도 똑같고 입지도 비슷한데 왜 이런 게 결과가 생길까요? 왜냐하면 입지 가치를 잘 흡수하는 물건이 있고요. 입지 가치를 는 너무 좋은데 이 가치를 자체를 다 용량이 넘어서서 흡수를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흡수의 여부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는 물건인가거든요. 아파트가 그런 겁니다. 스펀지로 따지면 용량이 큰 스펀지입니다. 흡수를 쫙쫙 합니다. 강남의 용량을 흡수를 쫙쫙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요. 용량이 작아요. 그 어떤 호재라든지 상급지의 땅의 가치를요 생각보다 흡수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오피스텔 이거 사도 괜찮아요. 시기적인 걸 이용해도 괜찮아요. 시기적으로 오피스텔을 뭐 가격이 조금 내린 부분들을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아파트가 시세의 파악들도 쉽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접근하는 데고, 그리고 아파트의 수요가 넘칠 때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생숙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핵심층이 어딘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메인 핵심이 아파트면요, 그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 쪽, 서울 쪽, 그다음 경기의 주요 지역들, 뭐 이제 주요 광역 지자체들, 이런 쪽들에서 입지 가치가 또 흡수가 잘 되는 데를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요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오피스텔로 지금 피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전세로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는 뭐 10억에 나간다는데 그건 다 실거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갭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갭이 한 4억 5억 나요. 경기도에서 입지가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게 하려고 하면요,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우리가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 중에서 땅의 가치를 흡수를 어떤 게 잘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빚을 지는 건요, 빚도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빚이 없었으면 우리가 자산을 못 불렸잖아요. 빚도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 지는 거에 대한 이용료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 빚을 다 갚고 7억짜리로 가는 거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생애 주기상 젊고 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급여 생활자고 자본소득자라고 하면요, 자산을 줄이는 실수를 절대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요즘 최근에 좀 상담하다가 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